162인가? 161까지가 사회 파트예요. 사회 파트. 중세 사회는 어땠나 좀 봅시다. 계속 여러분 경제사회 문화는 조금 책으로 위주로 해줘요. 이제 칠판 이제 조금 외우기 쉬운 걸 이렇게 판서 좀 해주고요. 왜냐면 경제사회 문화는 여러분들이 책으로 해야 돼요. 반드시. 뭐 정치도 하긴 해야 되지만 반드시 책으로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정치사는 누구나 다 맞춥니다. 공부를 한 사람이란 누구나 다 맞추기 쉽게 출제가 돼요. 정치사는. 근데 경제사회 문화는요. 되게 공부 많이 하고 암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면 거기서 합격자 불합격자가 갈려요. 국사는요. 경제사회 문화에서 갈려요. 특히 문화. 그래서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영원히 떨어지는 거야. 진짜. 그래서 절대 안 돼요. 자, 사회 파트 봅시다. 자, 고려의 신분제도 나와 있죠. 1. 전체적 사회구조. 전체적이란 말이 좀 잘렸네요. 전체적. 굳이 안 써도 되긴 합니다. 사회구조니까. 자, 4가지 특징이 있어요. 가로 1번은 개방적 사회입니다. 개방적이란 말이 잘렸어요, 여러분들. 개방적. 자, 개방적 사회. 그리고 옆에 골품제 폐지 써주시고요. 골품제 폐지. 자, 한번 봅시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골품제가 폐지돼서 밑줄 치세요. 얘 지방 세력들 있죠, 여러분. 호족들이나 혹은 진골에 의해 차별받던 애들이 육두품이었죠. 얘 출신들이 미주세요. 새로운 지배층으로 등장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요? 골품제가 폐지됐으니까 누가 몰락해 해요? 진골들이 몰락한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거에 밀렸던 세력들이 새로운 중앙계층군으로 등장했으니까 전시 대비에 어때요? 개방적이죠. 골품제 정말 폐쇄적이었잖아요. 전시 대비에 개방적으로 발전했다. 자, 화살표. 또한 여기 안 써있네요. 가로치고 이 말도 써주세요. 또 광종 때부터 여러분 무슨 제도 등장? 광종 무슨 제도? 그쵸? 과거의 등장. 그죠? 과거의 등장으로 인해 전시대보다는 어때요? 내가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잖아요. 맞죠? 그래서 전시대와 다른 점. 그래서 전시대 비문화는 개방적으로 변해갔다는 겁니다. 됐죠? 근데 여전히 좀 어땠어요? 여전히 사실은. 또 귀족적 특징도 또 남아있었죠? 대표적으로 이제 음서나 또 과거 준비는 실질적으로는 농민들이 좀 어때요? 준비하기 힘들었죠. 그래서 귀족 중심으로 좀 나왔기 때문에 약간은 여전히 그래도 귀족적 특징은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에 완전한 개방적은 말도 안 되는 뜻이에요. 알겠죠? 어느 정도 좀 변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밑에 화살표 제가 써놨으니까.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 대가족 사회입니다. 자, 정부에서는 귀족부터 평민까지 해서 가족으로 묶었어요. 행정적으로 편성을 시켰습니다. 왜냐면 귀족층에서 평민까지가 여러분들 주요 재정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편성했다고 합니다.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냥 그렇구나 넘어가세요. 자, 가로 3번. 자, 이거는 꼭 알아둬야 돼요. 가로 1번과 가로 3번은 꼭 알아두세요. 호족 세력의 지위를 법제적으로 인정하는 본관, 동그라미세요. 본관. 그러니까 여러분 고려 때부터 본관 제도라는 게 나타나고요. 성치 사용이 일반화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고려 때부터 막 무슨 가문, 그쵸? 어디 무슨 시 이런 거 나왔죠. 그 전 시대 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잖아. 오케이? 그래서 본관과 성의 사용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평민도 성을 사용할 수 있었다, 이런 점. 가로 4번은 이 뒤에서 이제 배울 거예요. 어차피 바로 법할 때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가로 1번과 가로 3번 있죠? 이것만 좀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신분제도. 본격적으로 이제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기죠. 신분제도입니다. 각 계층별 구체적인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부분이에요. 자, 당연히 최고계층은 뭐겠어요, 여러분들? 귀족이죠. 왕족과 귀족. 자, 왕족을 비롯한 5품 이상을 우리가 뭐라 합니까? 귀족 이렇게 부르고요. 그 밑에들은 다 하급관리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관리들이 주류를 형성했고, 자, 밑줄 주로 무관부담 문반이 우대되는, 즉 귀족층 중에서도 문반이 좀 우대됐다는 뜻이에요. 자, 1번에 문벌귀족 이러면 배웠습니다. 문벌귀족. 그 다음 쭉 볼게요. 복습하는 겸해서. 고려전기 성종 이후의 지배계급으로서 밑줄 칠게요. 과거나 혹은 특별한 공으로 중앙관리로 진출했던 호족 출신 계열들, 호족 출신들, 혹은 신라의 육두품 지식인 출신들이 바로 문벌 귀족층의 기원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들은 주로 당연히 어디에 거주했을까요? 당연히 수도죠. 그래서 수도 개경에 거주하고 음서와 공음전의 혜택, 되게 중요하죠. 음서와 공음전. 이게 없으면 대대로 자기의 가문이 고관직을 배출해낼 수 없잖아요. 요게 있기 있었기 때문에 세습을 해나간 겁니다. 또 중첩된 혼인관계가 무슨 뜻이에요? 주로 지들끼리 혼인하거나 왕실의 외척관계였죠. 그래서 권력을 이렇게 유지했다는 것이요.
대표적인 게 무슨 가문이라고 써있어요? 화살표에 경원이씨, 동그라미 쳐야겠죠. 인주이씨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알겠죠? 경원이씨 혹은 인주이씨. 문종부터 인종까지 80년 정권을 독점했던 대표적인 가문이다. 자, 그 외에 해주채씨, 경주김씨, 파평윤씨 대표적인 문벌귀족이에요. 해주채씨의 대표자가 밑에 일단 써놓으세요. 우리 문화사관 배울 거예요. 최충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옆에 경주김씨니까 김부식, 그리고요 윤관 이렇게 좀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3명. 파평윤씨는 윤관. 다 중기 때 인물들이잖아요. 그죠? 다 중기 때. 자, 그다음에 이번에 권문세족 볼게요. 자, 무신정권이 붕괴된 후 고려 후기의 집권 세력으로 정계 밑줄쳐요. 동평의사사 혹은 첨의부, 밀직사. 우리가 원간섭기 들어가지고 여러분 관청명이 바뀌었었죠. 다 격화됐었던 것들이죠. 요직을 장악하고 대규모 농장 소유합니다. 음서를 통하여 신문을 세상했다. 여기 왜 공음전이 없을까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 권문세족에는 공음전이 없을까요? 공음전은 그러니까 어떤 토지제도 안에 들어가 있는 지급된 토지였어요. 전시과 아니었어요? 전시과에서 준 땅이 공음전이죠. 근데 무신집권기 이미 붕괴됐어요. 전시과 붕괴됐으니까 공음전은 자연스럽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지? 그리고 여러분 친원파는 공음전 없어도 돼요. 그치? 지방이 엄청난 땅을 다 지 소유로 잡고 있는데 그따위 이거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음전이 만약에 시험에 권문세족 쪽에 들어가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전시과는 이미 없어졌으니까요. 그래서 농장이나 음서를 통한 신분을 이어나가고 권력을 유지했다는 뜻이에요. 이들은 밑줄 치세요. 고려 전기의 문벌귀족 출신. 이 제일 많아요. 아,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대몽황제기 때 거의 무인들이 다 피살되잖아요. 이 피살되는데 주요 역할을 한 게 바로 무신들에 의해 쫓겨난 옛 문벌귀족 출신들이에요. 일종의 지금 복수한 거지? 그렇죠? 복수하고 이제 원에 협조한 놈들이죠. 이 쓰레기들이지. 그죠? 자, 그 다음에 무인 세력의 일부 가문이나 혹은 원의 세력을 배경으로 등장한 새로운 가문, 즉 이런 통칭 친원파로 분류합니다. 됐습니까? 자, 한편 1388년 위화도 해군 이후 대대적인 토지개혁인 과전법으로 권문세족은 그 경제적 기반을 상실해가죠. 그죠? 그리고 153쪽 맨 위에 올라가면 자, 공민왕 때 막 배출됐던 게 우리 무슨 관리들이었어요. 신진사대부 이제 보는 거예요. 신진자 빼줬죠? 신진. 자, 신진사대부는 가문이 좀 낮은 하급관리의 자제나 향리 출신이 여러분 지방의 아들들이에요. 오케이? 지방 세력들로서 이들의 기원을 미주십니다. 무신 집권기 때 과거를 통해 중앙관리를 새롭게 진출했던 사람들이 기원이라는 거예요. 이때 힘이 없죠, 사실은. 그냥 기원. 근데 정확히 알아야 돼요. 무슨 집권기예요? 그냥 무신도 아니고 써놔요. 최씨 무신 집권기 때입니다. 왜냐면 최씨 이전에 여러분들 문인 등용 안 해요. 아예 다 죽여요. 쫓아내거나. 근데 최씨 무신 집권은 얘네들 어땠어요? 능력 있는 문신을 좀 등용하기 시작했죠? 그때 등용된 사람들이 신진사대부의 기원이라고요. 본격적이 아니고. 자, 이들은 원간섭기 때 권문세족이 되기도 한 놈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 사람이 그렇죠. 돈 많이 준다니까 넘어가는 놈도 있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대부분은 밑줄주세요. 중요한 말 나왔어요. 공민왕 때 자주적인 개혁 정치에 힘입어 자, 친명 세력에 해당하고 신진사대부로 하여 정치 세력으로 급성장하게 된 게 바로 얘네들이죠. 자, 이들은 동그라미칩니다. 새로운 개혁 사상인 성리학이라는 새로운 사상을 수용하여 당시 불교의 폐단도 비판하고요. 이거 문화사에 다 배울 거예요. 대부분 중소지주 출신, 밑주세요. 중소지주. 그러니까 지방의 땅을 조금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중소지주 출신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경제적 기반을 침해하는 친원파를 견제하고 그들의 기반 대농장도 혁파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계들 딱 붙은 거지. 얘들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중세의 이제 아주 중요한 귀족층은 저 세 계층이라는 겁니다. 문벌, 그다음에 권문세족, 그다음에 권문세족과 대립관계였던 신진사대부. 알겠죠? 이렇게 잘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밑에는 좀 어려운 사료예요. 고난이도 사료인데 9급에 나왔었어요. 잘 나온 사료는 아닌데. 자, 충선왕 시기 때, 자, 권문세족을 알 수 있는, 바로 권문세족의 종류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사료입니다. 이거를 오른쪽에다 쓰세요. 이거를 재상지종. 이란 사료를 우리가 불려요. 재상지종.
왕실의 왕실에 장가들 수 있는, 왕실의 혼인이 가능한 최고 재상들의 가문이라는 거예요. 충선왕이 발표하고, 충선왕이 딱 즉위하고 관리들 모아놓고 발표한 게 재상지종이거든요. 당시 왕실의 장가들과 혼인될 수 있는 그런 가문을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무슨 흐름과 관계되는 게 아니고, 이 사료를 통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당시 친원파들의 이제 유명한 가문들 있죠. 높은 가문들. 그 종류를 알 수 있는 사료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이제부터 만약에 종친, 즉 국왕의 친척이니까 왕족이죠, 왕족. 자, 으로써 같은 성에 장가드는 자는 황제의 명령, 여기서 밑줄세요. 황제의 명령. 황제는 원황제예요, 원황제. 알겠죠? 원황제의 명령을 위배한 자로서 처리할 것이니 마땅히 여러 대를 내려오면서 재상을 지낸, 높은 관직을 지낸 집안의 딸을 취하여 부인으로 삼을 것이며, 밑줄게요. 재상의 아들, 즉 권문세족은 왕족의 딸과 혼인함을 허락할 것이다. 자, 보세요. 만약 집안의 세력이 약하면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철원채씨, 해주채씨, 평강채씨, 청주이씨, 파평윤씨, 평양주씨 등은 다 여러 대의 공신 재상의 가문이니 가히 대대로 왕실과 혼인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요사를 딱 넣으면 그냥 뭐 물어보는 거예요? 두 개를 물어보는 거예요. 옆에다 쓰세요. 두 개. 요사례가 시험에 나오면 딱 두 부분을 물어볼 거예요. 고려 후기 때 상황을 물어보든지. 그죠? 원간섭기 때니까요. 하나는 정확히 무슨 왕이에요, 지금? 충선왕이죠? 충선왕 때 개혁정치 좀 몇 개 있었죠? 다른 왕과 달리. 그래서 그 두 개를 물어볼 겁니다. 충선왕 혹은 고려 후기 때 원간섭기 때 상황을 물어볼 거예요. 이 사료를 뭐 분석하시오 이런 문제 못 나오게 돼 있어요. 알겠죠? 안 나와요,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미안합니다. 고려 후기 때 집권 세력인 누구의 특징에 대해서 물어볼까요? 그래요. 권문세족의 특징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세 부분이 나오겠다는 걸 좀 써주세요.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좀 여러분들이 넣어두시면 되겠죠? 자, 밑에는 자 표를 만들어놨어요. 자, 문벌귀족은 여러분 대두시기 성종 이후 써주세요. 성종 이후. 성종 이후. 출신은 다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정치 성향 보세요. 정치 성향. 관직의 독점 써있죠? 그리고 그 밑에 밑줄 요거 잘 알아두시라고. 중서문화성 중추원. 이게 고려 전기 때 최후기 명칭이잖아요. 그죠? 여기를 독점했다고 애들이. 자, 그 다음에 경제 기반은 공음전 땅에 동그라미 쳐야죠. 공음전. 그 다음에 과전은 여러분 전시가 체제 받는 땅이지. 그러니까 이거 별도로 공음전을 문종 때부터 받았잖아요. 정계 진출은 동그라미 치세요. 음서. 높은 귀족은 음서 혜택을 받았고요. 또는 과거고요. 자, 학문은 아직 하지 않습니다. 문화사에서 할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자, 외교 밑줄. 요건 밑줄이세요. 친송정책. 송나라랑 친했고, 자, 밑줄 주세요. 금과 사대관계. 그럼 딱 금과 사대관계 위에다 누구 써주시면 돼요? 이자겸 딱 써주는 거예요. 알겠죠? 이자겸. 혹은 김부식까지 써주시면 돼요. 이자겸, 김부식. 자,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애들의 성향은 자주적이라 볼 수 없죠. 대외적인 면에서. 약간 보수적이죠. 그렇죠? 보수적이다. 됐습니까? 자, 권문세족 보세요. 자, 대두시기는 무신정권이 붕괴되고 나타났고요. 자, 출신은 저기 써있죠.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정치사용 고위관직의 독점 똑같죠. 자, 밑에 여러분들 뭐라고 써야 돼요? 최고기구가 뭐예요? 고려 후기 때 도평의사사 써주라고요. 이건 잘 비워져 있네요. 그죠? 도평의사사. 밀직사 청의부. 그러니까 여러분 비슷한데 뭘로 딱 비교해야 돼요? 그래요. 관직 이 관청 명칭 있죠? 이걸로 잘 비교해 주셔야 돼요. 시기 구분을 해주시라고. 그 다음에 경제 기반 보세요. 공음전 없죠, 여러분들? 그죠? 전시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재경 부재지주가 무슨 뜻일까, 여러분들? 어려운 말이에요. 재경은 내가 수도에 있어요. 몸은. 부재지주는 무슨 뜻일까요? 그 땅은 지가 직접 관리를 안 한다는 거야. 땅의 주인인데 그 땅은 이 땅은 내 건데 내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땅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지가 가지고 있는 뭘 이용해서 관리를 시켜요? 노비들. 알겠죠? 아까 잠깐 경제 파트에서 배웠잖아요. 오케이? 그런 것들을 뭐라 하는데요? 농장이라 하면서도 대농장. 얘들은 엄청나게 큰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정계 진출 음서고요. 동그라미 주세요. 과거가 안 써있죠, 여러분들? 와, 그럼 얘네들은 과거를 안 하죠? 능력도 없이 그냥 어때요? 음서 혜택 받아서 쭉 높은 관직을 자식들에게 이어준 거야. 어마어마하게 보수적인 놈들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요? 학문 불교는 나중에 할 거고요. 문화사에서. 외교는 당연히 무슨 정책? 친원. 당연히 친원파죠. 서양 보수적 당연하죠. 자, 그다음 마지막 신진사대부죠. 자, 신진사대부도 대두 시기는 두 번째 줄의 밑줄. 공민왕 시기 본격 세력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출신은 이거 두 개만 알아두세요. 하급관리의 아들이나 지방세력의 아들. 향리라고 써있죠. 자영농민은 안 해오셔도 됩니다. 이건 설이에요, 설. 그래서 확실히 나오진 않을 거예요. 자, 보기 싫으면 지워버려도 돼요. 사실, 자영농민 쪽은요. 자, 그 다음에 정치 성향은 왕도정치, 동그라미 칩니다. 왕도정치. 민본정치, 동그라미 두 개 쳐주세요. 왕도정치와 민본정치는 뭐냐면 요겁니다. 왕이 덕을 함양해야 돼요. 왕이 도덕을 함양해야 돼요. 유교적 능력을 함양하고, 그치? 유교적 덕이 밝은 자를 왕이 직접 취해서 왕과 신하가 나라를 같이 끌어간 걸 왕도정치라 그래요. 오케이? 근데 실제 현상에서는 어때요? 쉽진 않죠. 왕이 정말 어질고 덕이 밝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신진사대부도 당연히 밝은 자들이어야 되잖아요. 사대부들도. 하지만 그걸 지향한다는 점이에요. 알겠죠? 지향한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뭘 강화시키겠어요? 얘들은. 왕권 강화를 시켜야겠죠. 친원파들에게 지금 왕권이 눌렸잖아. 그래서 신진사대는 왕권 강화와 왕도정치를 지향합니다. 또 당연히 민본정치.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해야겠어요? 백성, 그쵸?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세요. 요 세 부분. 경제기반은 제향 중소지주. 모음은 어디에 있어요? 저 향촌에 있고요. 대대서 지방 세력들이잖아. 그죠? 향촌에 있고요. 조금만 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정계 진출은 음서 혜택 못 받죠. 음서에는 중앙 오품의 높은 관리야 자제잖아. 그래서 주로 과거를 통해 등용됐다. 자, 학문은 성리학 일단 동그라미 쳐놔요. 성리학 다 배울 겁니다. 자, 불교 비판도 일단 동그라미 쳐놓고요. 자, 외교는 홍건적이 세운 그쵸 친명입니다. 친명. 됐죠? 자, 성향은 진취적, 자주적, 그쵸, 개혁적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죠. 새로운 나라를 꿈꾸니까요. 됐습니까? 자, 넘깁니다. 그래서 꼼꼼히 제가 체크해준 것만 잘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귀족 안튼 봤어요. 넘기면 자, 이제 두 번째 층 봐야죠. 가로 이번에 중류층. 여러분, 중류층은 고려시대 때 새롭게 등장한 지배층이에요. 중류층 1번에 구성 써주면 됩니다. 자, 구성 보면 서리, 남반, 향리, 군반, 영리 등으로 자, 이들은 고려 체제가 정비되는 과정에서 중간 역할을 담당했대요. 쉽게 풀었으면 이거예요. 귀족들이 높은 관직을 독점하죠.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걸 독점하지 못한 세력들은 어때요? 밑으로 밀려나갔겠죠. 그럼 당연히 음서 때문에 위로 얘들은 못 올라가잖아요. 귀족들은 음서를 통해서 세습하게 나가니까. 그럼 걔들은 어때요? 쭉 그 중간 자리를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야. 오케이? 걔들을 중류층이라 그러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밑줄 주세요. 그래서 이들은 대체적으로 뭘 세습했대요? 그래요. 직역을 아버지로부터 그치 이 중간 계층을 세습적으로 물려받았고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귀족 때문에. 그래서 그에 대가 토지도 받았다. 이런 계층들을 대체로 중류층 이렇게 부릅니다. 자, 기역 서리 잡류를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서리는 어디의 실무자래요? 밑줄 치세요. 중앙관청의 실무자. 외우기 쉬운 법. 서울시 공무원, 서울시 하급공무원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죠? 서울시 하급공무원. 중앙관청의 실무자니까요. 그 다음에 자, 디귿 남반 일단 넘어가고 일단은 디귿 향리는 지방행정의 실무자니까 뭐예요? 지방직 공무원 이렇게 외우시면 돼. 지방직 공무원. 근데 여러분 향리는 되게 중요하죠. 향리는 여러분 난이잖아. 그쵸? 했던 거 기억나죠? 조금 어때요? 부유한 향리의 자제는 중앙으로 보통 그치 올라가고 부유하지 않은 향리는요 향리직을 이어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오케이? 그 얘기한 거니까 화살표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의 남반은 뭐 하는 거래요? 궁중의 실무자예요. 그쵸? 왕실의 실무를 한 거예요. 왕실. 오케이? 관청이 아니고요. 왕실. 그래서 각종 잡일을 도모한 겁니다. 잡일. 문서 처리하고요. 이런 것들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잘 구분해 주세요. 자, 리을 군반. 군반은 직업군이면서 하급장교. 여러분 중앙군, 지방군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중앙군. 그쵸? 중앙군이 뭐였어요? 고려 중앙군. 2군, 6위. 그죠? 2군, 6위에 속한 하급장교들을 군반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군인들도 어땠어요? 2군, 6위 장교들도 하급 군인직을 계속 이어받게 했었죠? 그죠? 무슨 점 받고요? 군인점 받으면서 다 했던 겁니다. 영리는요. 지방의 곳곳마다 역과 원이 있어요. 고려나 조선이나. 역은 뭐예요? 역. 여러분 역 못하는 거예요.
기차 타잖아요. 그럼 여기서 주요 교통수단 뭐예요? 육로교통수단. 말 아닙니까? 말 갈아타는 것이 여기예요. 공무원들이 있죠. 지방에 뭐야? 급히 막 얘기할 게 있을 때 공문서를 전달하거나 급히 명령을 전달할 때 말을 타고 관리들 갈 거 아니에요. 맞죠? 이때 이제 역 통해서 잠깐 쉬다 가는 거죠. 혹은 원은 뭐겠어요? 원. 공공여관이에요. 자고 가야죠. 그죠? 그래서 거기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뭐래요? 영리라 했대요. 영리. 그래서 영리도 당연히 여러분 이 직업을 이어받았을 겁니다. 철도시 공무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철도직 공무원. 여기 여러분 여기 구급 시험에는 막 자세히 안 해요. 이 부분을요. 그냥 여러분들이 딱 개념만 잘 알고 있으면 돼요. 개념. 얘들이 중요치긴 거. 그래서 서리는 뭐다고요? 서울시 공무원. 난 뭐라고요? 향리는 지방직 공무원. 난 뭐야 이거? 영리는 철도직 공무원. 이렇게 딱 알아두라고요. 머릿속에. 그럼 조금 외우기 편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다음 남반만 딱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가로 3번 양민 볼게요. 자, 양민. 자, 양민들은 어떤 종류가 있대요? 농민과 상인, 수공업 종사자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상한 말 써 있어요. 농민을 뭐라고 썼어요, 지금? 백정, 별표 5개. 자, 이 고려시대 농민은 희한하게 백정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백정하면 뭐로 생각해요, 보통? 도축업자 생각하죠. 그건 조선시대예요. 조선시대에 여러분, 이 백정하고 달라요. 고려시대 백정은, 국가에 대해서 일정한 직업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직업은 공무원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농이에요. 농민. 결국 평민을 말해요. 그래서 뭐라고 써있죠? 당연히 농민이 대다수에 해당하겠죠. 숫자는. 자, 그래서 1번이 제일 중요하죠. 여기서 여러분들 봅시다. 농민 백정은 조세역 공납의 의무가 있는 평민으로 밑주십니다. 자식이 소유의 민전 경작, 자영농 혹은 민전이 없는 경우 귀족의 토지나 국공유지를 소작했다. 이걸 소작농 혹은 전호 이렇게 부른다 그랬어요. 자, 이들은 법제적으로 과거응시 자격이 부여되었대요. 우리가 과거제도 아직 여러분 본격적으로 안 배웠죠? 문화사 들어가면 배울 거예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누구도 과거응시가 가능하대요. 농민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길이 열린 거예요. 이전보다는. 신라 때 골품제는 어땠어요? 지방민은 제외죠. 맞죠? 골품제 편입이 안 됐죠. 근데 이제 기회를 좀 열어준 거죠. 그지? 근데 여러분들 과거제도 보면 배울 건데 문과는 여러분들 문인들이 봐겠죠 보통? 제술과 쓰지 마요 제가 할 거니까. 명경과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요. 제술과는 뭘 것 같아요? 제술 뭐에 오케이 그죠? 논술 시험이에요. 한문으로 논술하는 거예요. 명경은 뭘까요? 유교 경전의 무슨 명자일까? 밝은 자. 그러니까 졸라게 외워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이 면접가이면 이 사람이 나한테 뭐 하는 거야? 몇 쪽 몇 페이지 읽어봐. 막 해야 돼. 못하면 어때요? 니 나가. 이거라니까? 그러면 한자로 된 책들을 무지막지하게 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문과는 여러분 농민이 쳤을까 안 쳤을까? 어떻게 쳐요? 그치? 못 쳐. 그래서 묵과나 또 묵과 없어요. 승과나 잡과가 있는데 보통 농민들은 조금 잘 사는 집안의 농민 같은 경우는 그나마 잡과를 쳐요. 왜? 잡과는 기술직 공무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기술이 좀 뛰어나면 요거는 치기도 했어요. 알겠어요? 근데 승과도 안 돼요. 왜? 교종시, 선종시라 그래가지고 뭐 해야 돼요? 애들 시험 쳐야 돼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보통 요거. 알겠어요? 자, 보통 아무튼 그거는 과거제도 할 때 볼 겁니다. 농민들은 하여튼 그래도 칠 자격은 주어졌다는 거야. 이해되죠? 여러분들? 그죠? 자, 실제적으로는 뭐 했대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여러분 좀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대요? 군공을 세워서 전지를 받는 군인으로 선발되는 경우가 많았다. 동남칩니다. 군인전 받는 군인. 그러니까 여러분 농민은 보통 어땠어요? 지방군 해가지고 농민 의무군 주영군이나 주진군에 편성됐었죠. 근데 거기서 만약에 뛰어난 자가 있을 거 아니야. 무술이 뛰어나거나 막 뭐 여진족이 나왔는데 막 50명을 막 때려 눕힌 농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뻥치는 거예요. 있으면 걔를 데리고 가다 그냥 어디에 집어넣어요? 중앙군에 확 집어넣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개판이에요. 고려시대의 이 무인들은. 왜? 묵과라는 시험제도가 없으니까. 이해가세요? 그래서 특별하게 좀 무술이 뛰어난 자는 그냥 중앙군으로 선발된 경우가 많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농민들이 기회는 열렸지만 중앙의 문인으로 활동하는 경우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뜻. 그것만 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특수집단 볼게요. 별표 치세요. 특수집단. 자, 특수집단은
일반 9년과 달리 특수행정구역이었던 우리 아까 시험 문제 푼 거예요. 향부곡소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향부곡소에 거주한 양민들은 수용소라 그랬죠. 제가 평민에 해당합니다. 신분상 평민이었지만 심한 규제를 받아 천대시되었대요. 이들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됐고요. 거주지는 소속 집단 내로 제한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 못했고요. 다 한 거예요, 이거. 한편 일반 군현민들이 반란을 일으킨 경우 집단적으로 처벌하여 자, 그 현을 향과 부곡으로 내려버리기도 한 거예요. 하지만 유일하게 해방될 방법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군공이라 그랬죠. 동남 침대입니다. 군공. 언제 군공 많이 세웠죠? 이 지역이? 써놔요. 대몽 항쟁기 때. 알겠죠? 몽골과 싸울 때요. 대몽 항쟁기 때 9년으로 승격시켜주기도 하였다라고 써 있습니다. 참고는 그냥 말 그대로 참고 그냥 읽어봐요. 참고입니다. 자, 바로 마지막 가로 4번 천민입니다. 마지막. 자, 성을 가질 수 없는 계층. 여러분 인간이 아니야. 알겠죠? 앞으로 여러분 천민은 인간이 아닙니다. 재산이에요. 자, 화척, 제인 등이 존재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려 때 도살업자는 뭐라 불렀대요? 화척 이렇게 불렀어요. 알겠죠? 자, 광대, 제인 등이 존재했으나 밑줄게요. 대다수는 노와 비이다. 노는 남자 노예고요. 비는 여자 노예죠. 그래서 노와 비이고요. 매매 증여 상속의 대상으로 공공기관이나 개인 사원에 예속된 게 바로 여러분 천민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공공기관이나 개인이니까 그럼 당연히 무슨 노비가 이제 분화가 된 거예요. 이때부터.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1번에 무슨 노비 써 있어요? 공노비. 우스갯소리 이런 말 많이 하대요. 직장인들이. 공기업에 있는 걸 공노비. 공무원들 공노비고 사기업 다니면서 사노비 이래돼요. 신입사원들. 제 친구만 봐도 사노비예요. 진짜. 제가 얘기하지 않나요? 그쵸? 8시 출근해가지고 뭐 11시에 끝나고 장난 아닙니다. 걔 일요일도 출근했어요. 여러분 회계 업무가 있어요. 회계 업무는 월말 월초에 되게 바빠서 보통 다 그래요. 돈도 못 받고. 하여튼 뭐 우스갯소리 있다고 여러분들 한번 다 그런 말 들을 거예요. 이러다 보면. 공노비. 공공기관 소속이니까 여러분 뭐예요? 관청이죠. 궁중이나 관청이죠 뭐. 자, 이 기업 두 종류입니다. 이병노비 혹은 공영노비 이렇게 불러요. 앞으로 이게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조선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잘 공부해 주세요. 이병노비, 공영노비. 자, 어디서 종사한대요? 궁중이나 관청에 각가지 잡일에 종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다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심부름에 종사하는 거죠. 종사하고 급료를 받고 생활했다. 동그라미 치세요. 급료. 쌀이에요, 쌀. 곡식을 대충 곡식 받고 생활을 한 거예요. 먹을 만치만. 자, 니은 외거노비. 야, 그래도 공노비 중에 외거노비는 조금 이병노비보단 윤택한 생활을 해요. 공노비 중에서.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지방에 주로 거주해요. 지방에 거주합니다. 그래서 농경에 종사했대요. 밑줄 쳐봐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외거노비는 바깥에 거주해서 내가 따로 집으로 살 수 있거든요. 그럼 재산을 모을 수 있다는 뜻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농경지는 당연히 여러분 개인의 사유지일까요? 국공유지일까요? 공노비 중에 하나니까 써놔요. 국공유지죠. 관청에 지급됐던 땅이 뭐였어요? 지방관청, 중앙관청, 공회전이었어요. 그죠? 공회전이지 그 땅을 이제 공노비들이 경작을 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자, 공회전 등의 국공유지에 농경에 종사했고 규정된 액수를 세금으로 관청에 납부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요? 지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공노비 중에서 이병노비보다 외거노비가 조금 더 윤택한 생활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음 155쪽 맨 위에 올라가면 동그라미 이번에 사노비 씁니다. 사노비. 개인이나 자, 절 같은 데 예속되어 있는 걸 사노비라 그래요. 기억. 솔거노비는 무슨 노비래요? 제일 그지 같은 노비. 정말 살기 힘든 노비. 나 같으면 튑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귀족이나 집이나 사원에 속했고 주인축과 같이 살면서 각종 잡일을 당한 게 사노비예요. 사극 같은 데서 많이 봤을 거예요. 사노비. 사노 중에서 솔거노비. 자, 니은 외거노비 별표 3개 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해요. 사노비 중에서 외거노비가 제일 중요해. 자, 신분적으로 예송돼 있어서 일정량의 신공, 노동력이나 물품이에요. 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지만 자, 밑줄 치세요. 주인의 토지뿐만 아니라 이건 의무입니다. 노비니까 당연히. 그죠? 하지만 남는 시간에 다른 사람의 토지도 소작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인근 귀족의 땅도 소작이 가능해요. 그래서 노력에 따라 경제적 여유를 얻어 자신의 토지 민전도 사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좀 생기면 아무 노비라 하더라도 산노비나 외거노비는 돈을 축적하면 인근의 땅을 내가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민전을 소유할 수 있었다. 자, 그래야요. 이 산노비 중에 외거노비 같은 경우는
재산을 축적해서 뭘 하게 됐을까요? 신분 상승을 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제일 윤택하게 살았던 산업이가 외거노이다. 꼭 알아두십니다. 근데 거의 불가능해요, 사실은. 거의. 왜냐면 주인이 야, 너 다시 집으로 들어와 하면 가야 돼요. 알겠죠? 너 다시 집에 와서 집에서 생활해. 그럼 솔거노비가 돼야 된다는 거야. 내 마음. 왜냐면 주인의 재산이니까.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두 종류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 3번 신분결정 볼게요. 귀족들이 재산으로 간주된 노비를 늘리게 마련된 제도로 일천즉천에 의해, 자, 별표 칩니다. 일천즉천의 원칙이라는 게 이제 고려 때부터 있는데, 부모 중 한쪽이 노비이면 자식도 반드시 노비가 되게 하였다. 그러니까 어쨌든 만약에 봐봐요. 이렇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귀족과 아주 이쁜 여자 비하고 결혼해버렸어요. 그럼 자식이 태어났죠. 그치? 그 자식에 대해서 어때요? 고민이 생기잖아요. 맞죠? 근데 그 자식을 귀족으로 만들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자식을 노비로 만들면 어때요? 노비량을 늘려갈 수 있죠. 그래서 일부러 그러는 것도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거 일천즉천, 즉 부모 중 한쪽이 엄마 아빠 상관없이 자, 노비이면 자식도 반드시 노비하게 했다는 겁니다. 노비를 늘리려고요. 알겠어요? 일천즉천의 원칙이고요. 한편 천자수모법 동그라미 칩니다. 이건 뭐 잘 나오진 않아요. 자, 천자수모법이란 거에 의해 노비를 부모로 둔 자식은 어머니 쪽의 소유직이 귀속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으로서 노비는 엄마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엄마 쪽으로. 그래서 이제 그걸 천자수모법이라 그래요. 근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여튼 일천즉천의 원칙은 반드시 알아셔야 돼요. 이건 잘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계층들을 봤어요. 저 천천히 했는데 여러분 하여튼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자, 그 다음 내려갈게요. 좀 하고 쉬겠습니다. 백성의 생활 모습. 자, 1. 농민의 공동조직 써있어요. 농민의 써주세요. 농민의. 그리고 가로 1번에 향도 써줍니다. 향도. 사실은 문화사부터 좀 배워야지 이게 조금 이해가 많이 되는데, 자, 고려시대 대표적인 농민 조직이 하나 있어요. 그걸 향도라 합니다. 향도. 고려 초기부터, 이러면 성종 빼고는 고려 초기부터 계속 불교라는 게 성행이에요. 불교는 이제 그전 고대 때부터 쭉 성행했었죠. 그래서 고려 때 대표적인 농민 조직으로 향도가 있었는데, 미주실게요. 자, 불교의 신앙 조직으로서요, 매향 활동을 하는 단체였대요. 자, 일단 우리 매향 활동 밑에 화살부터 봅시다. 뭘 매향 활동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위기가 닥쳤을 때를 대비하여 향나무를 바닷가에 묻었다가 이를 통하여 동그라미 칩니다. 이것도 미륵신앙과 관련있네요. 미륵을 만나 구원받고자 하는 활동을 우리가 매향 활동이라 합니다. 그래서 1387년 자, 향나무를 묻고 세운 사천매향비가 대표적인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비석이에요. 그러면 농민들은 이런 매향 활동을 해서 누구를 왜 구원을 받고자 했을까요? 먹고 살기 힘들 때 이런 거 한 거예요. 자기들이 뭉쳐서. 부처님한테 구원받고 싶어서 이런 것들을 했던 겁니다. 그건 이제 집단적으로 좀 했던 거죠. 알겠죠? 근데 국가가 이걸 이용하게 됐어요. 이 단체를. 야, 매향 활동만 하면 안 돼. 지금 국가에서 사찰하고 탑하고 이런 이제 불교 관련 건축물들 만드니까 니들이 적극적으로 와라. 와가지고 이거를 만드는데 주도적으로 하면 부처님이 뭐 해준다. 또 뭐 감동해서 그치 구원해 줄 거다. 이렇게 이제 이용해 먹기도 했다는 거예요. 옆에 써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찰, 불상, 석탑 등을 제작 시에 적극적인 활동을 했다. 이건 국가 이용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요. 근데 그들이 알아서 집단적으로 갔어요. 이 향도들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불교와 관련된 농민 공동체족이라는 거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근데 2번 봅니다. 2번 보세요. 일단 밑줄 쳐놔요. 고려 후기로 갈수록, 즉 고려 후기와 조선으로 가면요, 점차 불교 신앙적 성격이 강한 향도에서 상부상조를 위한 향도로 성격이 변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고려 후기 때 이제 불교가 문란해지고 신진사대부가 무슨 사상 가졌다 그랬죠? 신유학, 성리학 가졌다 그랬죠? 그 신유학으로 나라를 만들어요. 그래서 유학이 발전하면서 이제 불교는 조선 가면 침체되기 시작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향도도 어때요? 불교라는 성격이 점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죠. 사라지게 되면서 각 마을에 뭘 도와주는 조직으로 변했대요. 혼례나 상례나 장례나 제사 등, 그죠? 이런 마을에서 공동체에서 상부상조, 서로 돕는 기능으로 변해갔다는 뜻이에요. 불교 성격이 약화돼 가면서.
성리학을 배우면 더 자세해질 겁니다. 자, 아무튼간에 여러분 이거를 잘 체크해 주세요. 의외로 잘 나와요, 이거. 그래서 고려시대 대표적인 조직이란 거. 자, 3번은 나중에 여러분 조선시대 가면 배울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사회시책과 권농제도 가로치고 복지제도 써주세요. 자, 고려의 복지제도가 뭐였나 좀 봅시다, 우리가. 재정의 담당은 누굽니까? 평민입니다. 농민이죠. 그쵸?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 당연히 농민생활 안정을 시켰어야 됐어요. 그죠? 그래서 뭐가 있었나 보는 거예요. 우리가 종류들을 보는 거예요. 지금 주제별로. 자, 2번에 보세요. 사회시설, 우리 다 배운 거예요. 기역, 태조 때 만들었던 거 뭐 있어요? 흑창과 이를 더욱 확대한 성종 때 의창이었죠. 그래서 평시에 공물을 비치했다가 밑주세요. 의창미라 하여 쌀을 빌려줬다라는 겁니다. 흉년에. 넘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종 때 하나 또 있었죠. 물가조절기구. 156쪽에 니은자가 빠졌네. 성종 때 왼쪽에 니은 써주세요. 성종 때 개경서격 심의복에 상평창 설치하여 물가 안정을 꾀했다. 뭐 이것도 얘기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의료기관입니다. 자, 뭐 약국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병원도. 자, 병원은 뭐였대요? 문종 때 설치했던 개경의 동서대비원이래요. 그러니까 두 개가 있었다는 거야. 개경 지역에 두 개의 큰 병원, 동서대비원이 있었대죠. 그래서 환자 진료 등을 담당하겠다. 또 예종 때는 해민국 설치해서 약국을 설치했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암기. 알겠죠? 암기예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암기입니다. 자, 재해복구기간 빈민구제 아까 제2보 우리 보 봤죠? 보. 고리대 이제 좀 근절을 하기 위해서 했던 거 보리대. 보. 이거는 했으니까. 재해복구기간은 꼭 안 해도 돼요. 꼭 안 해도 돼요. 꼭 제가 외우란 말은 안 하는데 꼭 외워야 되는 건 뭐예요? 흑창, 의창, 그 다음 뭐예요? 상평창, 그 다음 뭐예요? 의료기관. 요거는 꼭 외워주세요. 그리고 지금 외워놓으세요. 왜? 조선으로 가면 똑같이 이어져요. 지금 외워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근본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 복지정책의 근본 목적이 뭐예요? 국민들 놀라고 해주는 거예요? 아시죠? 그치? 이걸 혜택을 받아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뭐라는 거야? 세금 내라는 게 목적이에요. 맞아. 제가 뭐 사회주의가 아니고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목적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농민들의 생활을 안정시켜야지 그들에 의해서 뭐예요? 세금이 잘 들어오잖아. 그래서 국가 재정이 윤택해지기 때문에 이런 사회시책, 그렇죠? 사회제도 같은 것들을 만들었던 겁니다. 알겠죠? 그게 근본 목적이라는 거. 자, 알고 계시고. 자, 고려의 사회제도 해가지고 사료가 나와 있습니다. 덕은이란 말이 잘렸어요, 여러분들. 덕은. 자, 정치를 잘하는 데 있고 정치는 백성을 기르는 데 달려있대요. 나라는 사람을 근본으로 삼고 이걸 민본주의라 하죠. 사람은 먹는 것을 한을 여긴다. 자, 밑줄게요. 이에 우리 태족에서는 흑창을 설치하여 굶주린 백성을 진대하는 것을 불변의 법식으로 삼았다. 그리고요, 지금 인구가 점점 늘고 있는데 저축된 것은 많지 않다. 쌀 1만석을 더하고 이름도 의창으로 고치도록 하라. 이건 성종 때죠. 그쵸? 오케이? 요 사료 나오면 여러분들이 흑창, 의창, 진대법 기억해 주세요라고요. 그 다음 밑에 거는 여러분 제2보, 광종 때 제2보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 밑에 내려갑니다. 법률과 풍속. 법률가가 말이 잘렸어요. 법률가. 자, 그리고 가로 1번에 법률 잘렸습니다. 법률. 풍속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 자, 가로 1번에 법률 보시면, 자, 고려는 중국에 옛날에 있었던 당나라 법률이 있어요. 당나라 법률. 71개조의 법률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걸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 이 신라 때부터 중국 법률을 많이 썼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쭉 이어져 왔으나, 자, 대부분의 경우 그 법률을 적용하지 않았대요. 뭘로 했대요? 동남십니다. 관습법, 그쵸? 관습법대로 따라요. 무슨 뜻이에요? 예를 들어 뭐 판례 같은 거 보시면 돼요. 판례. 그러니까 예전에 해왔던 관례들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법서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법서. 그죠? 왜냐면 이제까지 전해왔던 예와 관련된 이 책이니까 그게 정말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성문법 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 써주세요. 성문법 국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고려 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고려는 안심해야 되는 게 법전을 외우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조선은 이걸 보완해서 이제 법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럼 조선 때 여러분들 뭐 외워야 돼요? 법전 막 촤 외워야 돼요. 알겠어요?
자, 일단 고려는 법전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자, 1번 복기입니다. 중요 사건 이외에는 지방 간의 재량권 행사 가능 미추십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있었던 아주 가벼운 일 경우에는 그냥 누가 그냥 처리해버렸대요. 지방간이 처리해버립니다. 오케이? 그건 알고 계시고 꼭. 자, 일단 내려가면 형벌 볼게요. 자, 그럼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중죄가 뭐냐? 두 개입니다. 꼭 외워주세요. 반역죄, 불효죄. 그냥 반역죄, 불효죄 합쳐서 통칭 뭐예요, 그냥? 상관에게, 나보다 윗사람에게 대들면 안 되죠. 그치요? 반역죄, 불효죄. 중죄는 엄히 다스린다. 자, 니은 형벌의 면제 규정이 존재했다. 그러니까 귀족 같은 경우는 돈 내가지고 면제받는 경우도 있었어요. 디귿 종류. 자, 종류가 몇 개래요? 5개입니다. 이게 조선까지 이어지니까 걱정하지 마요. 자, 태형, 장형, 도형, 그 다음에 유형, 사형인데 여러분들 태형, 장형, 도형까지 미추셔봐요. 태형, 장형, 도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죄가 경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처리해버렸대요? 그렇지. 지방에서 일어났을 땐 지방관이 그냥 처리해버려요. 단 귀족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여러분 귀양형입니다. 유형 혹은 사형 같은 경우는 어디서 담당했대요? 중앙. 그러면 중죄일 경우에는 반드시 사법을 어디서 해당한 거예요? 중앙에서 한 거죠? 서울에서 한 거죠? 서울에서. 그죠? 자, 한편 문종 때는 백성들을 위해서 사형죄는 삼복죄, 삼심죄를 실시하게 됐대요. 이거 그냥 읽어보세요. 밑에도 그냥 읽어보시고요. 집행벌에 대해서 읽어보시고.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크해주는 꼭 여러분들 읽어주시고요. 자, 157쪽 맨 위에 올라가면 풍속입니다. 가로 2번에 풍속. 자, 어떤 풍습들이 있었나는 거예요, 고려는. 풍습들이 뭐가 있었냐? 1번 상장제례. 장례와 제례예요. 장사와 제사. 그거 말하는 겁니다. 상장제례. 자, 정부는 유교적 규범을 장려하였다. 제대로 제사하라. 지금 현재같이 제사하라는 거죠. 하지만 밑줄 치세요. 대부분은 장례와 제사에 대해서 자, 정부에서 권하는 것을 따르지 않고 밑주십니다. 민간신학이나 불교와 도교의 풍속.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냥 생매장, 시체 매장 아무렇게나 하거나 그럼 뭐예요? 그냥 화장하거나. 그죠? 불교의 풍습이 화장이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이 백성들이 원래 집안에서 해왔던 대로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막 조상에 대한 제사 지내라 막 이렇게 막 장려했는데 안 했다 이거죠. 자, 또한 여자들은 18세 전후, 남자는 20세 전후에 혼인을 하였고요. 자, 되게 중요해요. 뭐가 일반적이었대요? 일부 1처제 일반적이에요. 대체적으로. 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귀족들도 일부 1처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려시대 때는 왠지 어때요? 남녀 차별이 심했을까 안 심했을까? 심하지 않다는 아주 유력한 증거야, 여러분들. 알겠어요? 일부 1처제. 일부 1처제 뭔지 알죠? 그 반대가 뭐예요? 일부 다처제. 그쵸? 1처 다부제도 몇몇 나라에 있어요. 그치? 그 우크라이나 알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남자들이 우크라이나 알죠, 여러분들? 러시아 옆에. 우크라이나 그 우스갯소리 이런 말 있었죠? 김태희가 막 반일하고 있다. 그 우크라이나 여자들이 이뻐서 그래, 이뻐서. 근데 우크라이나 여자들이 한국 남자들 되게 좋아해요. 왠지 알아요? 별거 없어. 한국 남자 멋있어서?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쪽이 멋있죠, 멋있는 거는. 근데 왜 좋아하냐? 우크라이나는 일부 다처제 국가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어때요? 힘들죠. 근데 우리나라 한국 남자들이 일부 1처제니까, 그죠? 바람핀 새끼 빼고요. 일부 1처제니까 자기 부인한테 충실하잖아요.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한국 쪽으로 많이 와요, 시집이. 여러분들 눈에 본 적 없지만 서울 가면 진짜 많아요. 되게 많이 봤어요. 아무튼 고려시대는 여러분 일부 1처제에서 남녀차별이 별로 없습니다. 그걸 밑에 이제 바로 볼 거예요, 우리가. 알겠죠? 자, 그리고 금령에도 불구하고 왕실에서는 근친혼과 동성혼이 성행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뭐야? 종례혼 써주세요. 근친혼, 동성혼, 종례혼. 그러니까 이거 뭐 때문에 한 거예요? 골품제랑 비슷해요. 그치? 왕실 혈통을 이어가려고 자기들끼리 혼인하기도 했죠. 더럽죠? 그죠? 자, 고려시대 이랬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불교행사는 연등에 동그라미 치고 연등에 자, 뭐 1월 15일 막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건 7급 준비생이나 외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관에는 신라 때부터 이어진 것은 신라 언제 했냐면 써놔요. 진흥왕 때부터 했어요. 진흥왕. 신라 진흥왕 때부터 이제 열었던 불교 행사가 여러분들 8관입니다. 8관에. 자, 연말에 개경과 서경에서 도교 민간신앙 불교가 어려워진 8관에 실시했다. 왜 도교와 민간신앙이 관계되어 있냐? 밑에 써놨습니다. 자, 불교와 관련있기 때문에 부처님한테 제사 지내고, 토속신, 명산, 대천, 용신.
여러 가지 자연과 관련된 신들에게도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국가나 왕실의 태평을 기원했다. 그래서 불교만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좀 융합된 행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등의 팔관에 알아두시고. 자, 연등의 팔관에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왼쪽에다가. 자, 국초부터 이런 불교 행사를 많이 개최하는데 왼쪽에 우리 고려 초기 때 일시 폐지된 적이 있어요. 이 왕만 써주세요. 누구예요? 성종 때. 누구에 의해서요? 최승로. 시무 28초 보면 나와 있어요. 요것만 딱 체크해 주시면 돼. 알겠죠? 성종 최승로에 의해서 일시 폐지된 적이 있다고요. 그 이후에는 계속 가요. 그 이후에는. 그래서 성종 때 최승로에 의해서 연등의 팔관에가 일시 폐지된 적이 있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하나만 밑에 하나만 하고 쉽시다. 왜냐면 저 위에 때문에. 3번 혼인과 여성의 지위. 이거 금방이에요. 혼인과 여성의 지위. 혼인과 여성의 지위. 자, 이거는 제가 맨날 얘기해요. 이 문제 나오면 보너스인데 매년 한 문제 잘 나오는 편이에요. 보너스 문제예요. 이건 못 맞추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절대로. 자, 보세요. 여성의 지 나왔죠. 혼인은 그냥 읽어보시고 여성의 지에 밑에 일단 표에 고려시대 빠졌으니까 빨리 일단 써줍니다. 이것만 얘기하고 여러분 쉴 테니까 고려시대 써주고요. 자, 동그라미 1번에 부모의 써주세요. 부모의. 잘 봐요. 지금 고려와 그 다음에 옆에 표 봐봐요. 조선시대 17세기 이후라고 써있죠. 자, 우리가 17세기 이후면 위에다 쓰세요. 나중에 이제 조선 가면 배울 텐데 조선 후기라 해요. 조선 후기라고 일단 써놓고요. 17세기면 조선 후기. 임진왜란 이후가 이제 후기로 보통 잡아요. 그래서 임진왜란 1592년 16세기 말이고요. 그래서 17세기 이후부터 조선 후기라 봅니다. 잘 들으세요. 자, 일단은 우리가 조선을 지금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간단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만 얘기해 줄게요. 잘 들으세요. 그러면 이것만 잘 들으면 저기 보여요. 답이. 잘 보면 일단 성리학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문화사에서 되게 자세히 얘기해 줄 거고요. 여기서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여자와 남자와 관련된 성리학. 오케이? 이거만 얘기해 줄게요. 자, 성리학이란 거는 세계 모든 현상을요, 다 수직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수직이에요. 알겠어요? 수직.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잘 봐요. 성리학은 여러분 한족이 만든 거예요. 중국 한족. 그러니까 중국 한족이 뭐야? 얘네들이 세상에 뭐예요? 우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민족은 뭐예요? 지들 밑으로 깔아버리는 게 여러분 성리학이에요. 알겠어요? 그래도 한족과 친했던 게 우리나라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조선은 여러분들 소중하라 그랬고요. 두 번째 중심이라는 거고 얘들은 세계의 중심, 중화 이렇게 불러요. 앞으로 중화요리 이러지 말으세요. 알겠죠? 그래서 한족과 여러분 조선, 중화와 소중화 불면서 세계의 중심들이라는 거지. 그 밑에 민족들은 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얘기해줄게. 신진사대부가 성리학을 가져와서 누굴 비판했어요? 친원파들과 원나라를 막 비판했죠. 왜? 원나라는 한족이 아니고 무슨 족이야? 몽골족이잖아요. 응? 그래서 이제 이 학문을 가지고 깎아버린 거지. 오케이? 자, 일단 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건 문화사에 해줄 거고. 자, 이처럼 이렇게 수직으로 깔아버리는 걸 여러분 성리학이라 한다고. 근데 여기서도 남자 여자 사이 되는 거야. 남자 여자 말고도 양반과 농민 사이. 그럼 성리학으로 봤을 때 지배층의 이 구조는 점점 엄격해졌겠죠. 성리학 때문에 양반과 농민 사이를 엄격히 구분해버리니까. 오케이? 또 남자와 여자 사이 있죠. 요것도 구분해버린 게 조선시대 성리학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으로 가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남녀 차별이 엄청 심해진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이 성리학을 싫어야지. 그치? 우리나라 한국 남자들이 잘못한 게 아니야. 알겠어요? 성리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국 새끼들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이 남자 여자 사이를 엄격히 수직으로 깔아버리는 게 바로 성리학입니다.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있죠. 이때 등장한 거예요. 그럼 잘 봐요. 그럼 성리학 때문에 우리나라가 남녀 차별이 심해졌었구나. 그러면 일단은 잘 봐요. 이거 기억해 주셔야 돼. 조선 건국 과정에서 여러분들 두 개로 갈렸던 거 기억나요? 신진사대부가 어제 정도전과 정몽주였죠. 자, 정도전 일파는 이성계를 적극 도와서 어땠어요? 조선 건국을 했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우리 조선 가문 15세기 그치 공을 세운 세력이다. 그래서 훈구파 이렇게 불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정몽준 죽었죠. 이거 참여하지 않아서. 그래서 제자 길제에 의해서 지방으로 내려간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길제 제자들이 살인파라고 부릅니다. 얘들은 그러면 여러분들 지방에 들어가서 뭐 했을까? 이 신진사대부 중에 온건파 정몽주 제자들은 뭐 공부했을까요? 성리학만 계속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리학적
기반이 투철한 거는 이 중앙계층 흉급할까요? 살인파일까요? 살인파야. 얘들이 성리학이 더 심해요. 굉장히 심화적으로 연구해요. 얘네들은 성리학자지만 국초기 때문에 나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성리학에 대한 연구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성리학자였지만요. 알겠어요? 그래서 15세기까지는요. 15와 16세기까지는 거의 훈구파가 주도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성리학이 크게 발전하지 못해요. 성리학으로 조선이 탄생했지만. 근데 나중에 여러분 훈구와 살인이 막 16세기 막 싸우거든? 막 싸우는 거 배울 거예요. 개같이 막 싸워요. 결국 최종 승리가 누구냐면 얘들이 이겨요. 얘들이 이겨서 딱 언제 집권하냐? 17세기, 16세기 말에서 17세기 때 완전히 집권해버려요. 그럼 얘네 이때부터 뭐 했겠어요? 우리 조선 전역에 뭘 막 전파했겠어요? 성리학을 어마어마하게 전파했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뭐 강해진 거예요? 우리나라에 전체 사회에. 그치, 남녀차별이 엄청나게 강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가요? 자, 그럼 봐봐요. 봐봐.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차피 조선가면 또 해줄게요, 저거. 지금 고려부터 조선 전기, 즉 후기 전까지는 1번부터 봅시다. 1번 부모의 유서는 자녀에게 골고루 분배. 2번 남녀차별의 없음. 호적도 남녀 상관없이 무조건 나이 순대로 기입. 딸에 뭐가 가능했대요? 제사도 가능해요. 그럼 제사가 왜 중요한지 알아요? 제사하는 사람이 뭘 받게 돼 있어요? 재산을 받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딸이 재산을 완벽히 다 받아도 돼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지금 차별이 하나도 없어요. 자, 5번 여성의 재혼은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짐. 오케이? 재혼도 내 맘대로 해요. 그 다음에 6번 여성의 지위가 남성의 지위가 거의 대등. 집안위에서요. 근데 사실상 대등이 아니야. 여자가 더 파워가 셌어요. 사실은요. 왜냐면 고려 후기 때 여러분 원나라가 우리나라에 많이 데려가죠. 배웠죠. 조혼 생겼다 했잖아요. 공영 공출 많이 하죠. 이때 일부 관리 한 명이 국왕에게 뭘 건의했냐면 이거 건의해요. 일부 다처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많이 생성되니까 안 뺏겨 아닙니까? 집에 가다가 뒤집 뻔해요. 여자들이 다 덮쳐가지고 저 새끼가 다처제 주장한 새끼다. 이런 사료가 있어요. 아마 볼 거예요. 하여튼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7번 사이와 외손자까지 음서의 혜택. 그러니까 외가 쪽의 음서의 혜택. 그래서 친가 외가의 상복제도도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1번부터 8번까지 여러분들이 외우지 마요. 봤을 때 어때? 차별이 없죠. 이걸 외우지 마요. 알겠죠? 근데 옆에 봐보세요. 성리학이 굉장히 발달하고 수직적 구조가 굉장히 확산된 조선 후기부터는 무조건 누가 우대? 아들 중에서도 누구래요? 큰아들. 그러니까 무조건 장남 우대예요. 동그라미 쳐놔요. 장남. 장남우대. 그 다음 2번에 호적의 자녀 노비 머슴대기. 이거 뭐 굳이 여러분들 근데 호적에 동그라미 있어요. 호적에 자녀 동그라미 있어요. 자녀를 기록할 때는 무조건 호주는 누가 될까요? 남녀 둘 중에 무조건 남자예요. 알겠어요? 남자. 무조건 남자. 자, 그 다음에 3번 큰아들만 제사를 지냄. 그러면 재산 상속은 누구에게 다 독점됐어요? 큰아들이 싹 다 가져갑니다. 조선 후기 때. 알겠죠? 다 먹는 거예요. 지금 아니죠? 지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장난해? 형제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나도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형아 똑같이 주세요. 알겠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양자일반화 별표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양자일반화가 무슨 뜻일까요? 양자말 무조건 드렸다는 거야. 이때는 만약에 딸만 있는 집안의 경우에 무조건 남자 양자를 드렸어요. 무조건. 이건 왕실, 양반, 평민 다 똑같아요. 알겠죠? 양자일반화예요. 그리고 이때는 무조건 여자가 남자 집에 들어가는 시집살이가 완전 일반화됩니다. 알겠어요? 그전 때는요. 남자가 가는 대릴사회제도 많았어요. 어때요? 그리고 밑에 부계 위주의 족보도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그 밑에 두 번째 배 부계 위주의 족보. 그러니까 족보를 만들 때도 무조건 아버지 쪽에 만드는 거죠. 오케이? 자, 이거는 아마 이제 나중에 배울 거예요. 또 조선시대 가면요. 아무튼 1, 2, 3, 4를 우리가 봤을 때 어때요? 부계제 강화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쉬워요, 이 문제가.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보통 옳지 않은 것은 나와요. 그럼 어때요? 하나만 다른 시기가 딱 들어가 있잖아요. 보너스 문제예요. 이 문제 공부할 때 머릿속에 뭐 떠오르시라고요? 성리학. 이건 조선 가면 더 자세히 할 테니까 그때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자, 10분 쉬고요. 10분 쉬고. 자, 이제 1시간 남았어요. 좀만 힘내세요. 12시에 158, 159, 160쪽 하면 끝납니다. 알겠죠? 10분에 시작할게요.